자, 오늘의 독서 지문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거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지문이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관세가 뭘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정의가 나오죠.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무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 무역이라는 건 결국은 이 A라는 나라가 이쪽에 돈을 주고 이쪽에서 B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를 이제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물건을 들어오면서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B국, 네가 이 A에서 돈을 벌어 들일 때 세금을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서의 이 일부를 뭐로 내야 된다는 거죠?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세금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즉 A국 입장에서는 이 B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제 조세 수입, 즉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 사업을 보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B국의 물건이 들어온다라는 건 A국의 물건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A국의 물건이 500원이고 이 B국의 물건이 400원이었을 때 이 A국 사람들도 자꾸 B국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국에서 파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점점 이 물건을 만들어지는 사업가들은 줄어들게 되고 언젠가는 다 없어져서 B국에서만 판매하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국 사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금 한 200원 정도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아마 요쪽 B가 조금 좋더라도 우리나라 게 조금 더 싸네? 라고 하면서 이쪽 물건을 이제 사게 되는 이 600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죠? 국내 경기와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국 입장에서도 세금을 부여하면 마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너 세금 너무 심해. 그러면 B국 입장에서도 이제 판매하는 물건이 있을 거라, 이 A국에서 판매하는 돈과 물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야, 니들도 우리한테 판매할 때 세금 더 많이 내. 해버리면 A국의 물건 경쟁률이 B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금의 결정은, 관세의 결정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A국과 B국이 서로 좀 공평해야 어디서는 좀 이득을 보지만 어디서는 좀 손해를 봐야 이 국제 간의 관계들이 같이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프 정도는 조금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요 그래프가 있어요. 요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이제 Y축이 가격이 잡히고요. X축이 수량이 잡히죠. 이제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X축부터 읽어요. 여기부터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에서는 반대입니다. 특히 가격을 Y축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가격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면 경계는 가격이 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싸면 많이 팔리고 비싸면 적게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수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는 Y축이 X축보다 우선시된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납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들을 조금 납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 곡선 있네요. 요 곡선. 요 곡선을 보시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량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에 해당하는 수량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손님이겠어요? 판매자겠어요? 당연히 판매자겠죠. 그래서 이 곡선을 바로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많이 받고 싶다. 더 많이 공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자, 요 곡선이 있습니다. 요 곡선. 요 곡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얼마죠? 그러면 거래가 되나요? 거래가 안 돼.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가격이 점점 내려올수록 내려올수록 이 수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싸면 이 정도밖에 안 팔리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이 정도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래프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를 수요. 사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수요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건 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어난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원래 여기에서 가격,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수요가 줄었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가격이 형성되던 게 이쪽으로 이동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는 좀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제 다시 여기를 보면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이 물건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1단위를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단위를 추가 소비를 하기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 즉 1,000원이야. 그럼 A라는 사람은 한 개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얘가 500원이 돼버렸어. 500원이 되면 난 몇 개를 사고 싶을까요? 그렇죠. 2개 정도는 사고 싶어. 만약에 100원이 됐어. 그럼 A는 몇 개를 사고 싶을까요? 10개 정도, 최대치가 10개 정도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A가 그 구매를 하고 싶은 정도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이 그래프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살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요. 물론 다 사는 건 아니겠지만.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공급하고 싶고 가격이 떨어지면 조금 공급하고 싶죠. 그래프의 가격은 재화 한 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용의 가격. 이 용이라는 뜻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하고 싶다 혹은 가능하다, 할 만한 의사가 있다 라는 거죠. 내가 가격을 500원 주고 A라는 제품을 팔았을 때 한 명은 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별로 팔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게 1,000원이 됐어. 1,000원이 되면 이 A라는 사람은 당연하고 B라는 사람도 이거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 500원일 때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노동력을 해서 한 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1,000원이래. 그럼 내가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공급자는 더 많이 팔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의 가격, 더 많이 팔고 싶다. 이 가격이면 조금 더 원래대로라고 이 가격이었다면은 내가 이만큼만 만들려고 했었는데, 5개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가격이면은 내가 한 10개쯤 만들 수 있어. 한 20개쯤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으로 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용의라는 단어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이 됩니다.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이 Q1으로 줄어들고 공급량이 Q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Q1으로 줄어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가격이 원래는 어디에서 돼야 돼요? 여기서 돼야 됩니다. 여기서 돼야 되는데 P1으로 올라간대요. 가격이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되는 이 가격이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P1으로 갑니다. 그럼 P1으로 가면 가격이 이쪽에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다.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만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는 너무 비싸지니까 얼마만큼만 얼마만큼만 가능한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만 사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요만큼 공급하고 싶고 수요자는 요만큼만 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요만큼의 뭐가 나와요?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격차. 그래서 이거는 공급이 이만큼 일어나도 여기서는 팔려 안 팔려? 안 팔린다. 요만큼의 수량이 안 팔린다고 요것만 판매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P1이 된다라는 건 아까 전에 위에서 나왔었던 조세를 부과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원래 내가 500원을 팔려고 했는데 조세가 200원이 붙어요. 그럼 이 가격은 소비자한테 얼마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700에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P1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1으로 줄어들고 여기서 여기로 줄어들고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것만큼 수요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걸 다 팔려면 얼마가 돼야 돼? P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1으로 공급은 또 이제 이 가격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한 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돼야 되는데 가격을 일부러 너 P2에만 팔아라고 이야기하면 수요는 이만큼이 있지만 공급자는 너무 싸기 때문에 요만큼만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는 실제로 여기만 되는 거고 원하는 사람은 이만큼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는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요만큼만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부러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하지만 이 정도는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이해하고. 자,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잉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한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한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2만 원까지 쓸 의향이 있어요. 근데 영화가 10,000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영화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래서 이 영화를 기꺼이 구매를 합니다. 그럼 얼마만의 차익이 남죠? 10,000원의 차익이 남죠. 바로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소비자의 잉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화값이 올라서 30,000원이야. 그러면 영화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보겠죠. 너무 비싸다. 난 20,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예 거래조차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영화가 20,000원이다. 그럼 A는 살까요? 안 살까요? 기꺼이 영화를 보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남는 잉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20,000원치의 이득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가는 소비자 잉여를 의미하고요.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는 나는 생산자 잉여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잡아보고 갈까요? 요거를 이제 좀 잡아볼게요.
어라? 잠시만요. 이걸 복제하고 싶은 게 아닌데요. 그래프를 복제하고 싶은데요.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 차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가격은 지금 얼마였어요? 이쪽 가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산 사람은 딱 맞게 산 거예요. 내가 이 가격에 이 정도 수였다.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 라고 이제 사버린 거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수요 곡선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즉 A라는 사람은 10,000원 주고 사고 싶고, B라는 사람은 9,000원 주고 사고 싶고, C라는 사람은 8,000원 주고 사고 싶고, 쭉 내려가서 뭐 E라는 사람은 5,000원 주고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5,000원이었어. 그럼 여기서 산 우리 E는요, 딱 맞게 산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는 10,000원 주고 살려고 했는데 5,000원이네. 이만큼 뭐가 돼요? 5,000원 이득. 4,000원 이득. 3,000원 이득. 이라고 이 그래프를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10,000원, 9,000원, 8,000원, 6,000원에도 살 애들이 5,000원의 가격에 형성된 거를 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소비자의 이득. 그래서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이 정도만 돼도 내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5,000원 주고 파네. 그럼 이 부분은 바로 이득이 된 거야. 내가 1,000원만 줘도 팔려고 했는데 5,000원이나 주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이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 그런 얘기였고, 이제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갖고 오셔야 됩니다.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면, 원래 이 가격이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소비자의 잉여는 줄어들고, 그렇죠? 얼마만큼 줄어들겠습니까? 요만큼 줄어들겠죠. 요만큼. 그리고 생산자의 잉여는 늘어나는 반면,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여기까지였는데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만큼이 잉여가 공급자의 잉여가 되는 거고요.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또 반대겠죠. P2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그렇죠? 원래 여기에도 살 사람들이 넘쳐났었는데 이만큼이 이제 이득이 돼버린 겁니다. 이득이. 그리고 생산자의 잉여는 당연히 이만큼이 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은 500원이고 국제시장에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은 300원입니다. 국제가 훨씬 더 싸네요. K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의 가격은 수입 밀가루 수준의 300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들어오게 되면 이 국내 밀가루 경쟁 업체도 500원에 팔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300원이 된다는 거죠. 뭐일 때? 자유일 때. 자유무역일 때.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의 공급분을 빤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100명이 공급하고 100명이 이 구매를 하던 이 공급자와 이 수요, 그래서 수요라고 합시다. 수요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가격이 이때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300원이 돼버렸어.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덜 만들겠죠.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사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면 격차가 이제 얼마가 됩니까? 100만큼의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100만큼의 격차는 어디서 땡겨오느냐? 바로 시장, 이 국제 공급자 자가 요만큼의 얘기를 여기에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그렇죠, 생산자는 잉여는 감소하고요,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더 좋은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와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에 수입하기 전에 비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좀 손해기는 하지만 수요자, 즉 사는 사람이 되게 더 만족도가, 잉여가 훨씬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무역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득 보는 사람의 총합으로만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100원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은 4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500원이었는데, 그죠? 이 자유무역 할 때는 요 300원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400원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국내 가격도 400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100원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자의 잉여는 감소하게 되겠죠.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자, 아니 공급자, 이 공급자를 100원만큼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봤던 거고요. 하지만 얘네들이 보인 공급자가 얻는 이득보다 소비자가 있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손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K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 자국 밀가루 사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공급자들이 밀가루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밀가루만 원래는 3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400원으로 판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장점은 있었죠. 밀가루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밀가루로 만드는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침가루라든지 기타 등등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100원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 밀가루를 상승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좀 유식하게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장기화된다면 K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너무 비싸다.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산단 말이죠. 안 사면 공급도 줄게 되고요. 공급이 줄면 일자리도 줄게 되고요. 일자리가 줄면 벌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뤄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사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을 지키겠다고 관세를 막 부여해버리면 오히려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교역을 감소시켜서, 그렇죠? 저기 너무 관세가 비싸면 안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국제무역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무 관세가 비싸니까 안 팔아. 그러면 그럼 우리 석유 안 팔 거야?
그러면 우리 자동차 안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좋은 점은 뭐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플러스 이제 조세, 세금을 조금 늘릴 수 있다. 돈을 늘릴 수 있다고요. 부정적인 건 바로 뭡니까? 교역을 감속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분쟁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다? 이 침체, 이 경제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침체가 될 수 있다. 요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글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글들이네요. 자, 38번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꼭 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반된 입장은 없었고요. 그죠?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고요.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요. 학설이 나타나면 학설에 대한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학문적 성과도 존재하지 않죠. 원리를 설명한 후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사례도 충분히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틀렸죠? 균형 가격. 자, 지불 용의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균형 가격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그 수량인데, 판매 수량인데 가격이 여기에 형성됐어요. 그죠?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팔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공급이고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수요 곡선이란 말이죠. 근데 여긴데 우리 수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고 싶은 애들이 이만큼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요만큼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은 게 아니라 어디도 존재한다? 낮은 애들도 존재한다. 높은 애들도 존재하고요. 낮은 애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에서 찢어야겠네요.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 균형 가격 여기죠? 동일하다. 체크.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얘기고요. 관세는 무역 분쟁의 원인도 작용하기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높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용의 가격이 낮으면 구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기억이 뭐였냐? 기억을 보면 네,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공급자의 잉여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 소비자의 잉여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뭐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다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얘기랑 똑같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번 볼까요? 41번. 자, 그래서 피국에서는 바나나만 소비를 하다가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확하면서, 이제 관세가 없네요. 수입하면서 국산 바나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바나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1,000원이었네요. 처음에는 균형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키로당 톤이겠죠? 네. 1,000,000원이었어요. 1,000,000원. 1,000,000원이었는데 관세를 아니군요. 네. 처음에 이 시장이 없을 때 이 피국의 균형 가격은 이 1,000,000원이었는데 이제 거래를 합니다. 자유 거래를 하고 나니까 얼마가 됩니까? 500원이 되네요. 부가 전이니까. 무역 500원이 됩니다. 500원. 500만 원. 너무 싸다 보니까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700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군형 가격은 톤당 1,000,000원이었다. 그래서 여기 찾으시고 1,000,000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자, 그럼 관세를 부과하기 전은 이쪽 라인이죠. 5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이만큼 500원이면 500만 원이면 이만큼 내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는 뜻이었죠. 근데 만드는 사람은 얼마만큼밖에 안 만들어요? 500만큼밖에 요만큼밖에 안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 우리나라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이 50톤만요. 50톤. 그러면 원하는 사람 요만큼은 이제 누가 채워주는 겁니까? 외국이 채워주는 거겠죠. 그래서 250 빼기 우리 국내 생산 50을 빼면 200만큼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렇죠. 이만큼 200만 원 맞는 얘기고요.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만큼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걸치게 됩니다. 그럼 원래는 50톤만 생산했던 여기에서 얼마만큼 만들면 합니까? 100만큼 올라가네요. 그래서 50톤에서 100톤으로 올랐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는 200만큼 수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원래는 여기였는데 여기를 부여하니까 요만큼을 하니까 어디에 걸려요?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이야? 200만큼이죠. 근데 공급자가 얼마만큼이죠? 100만큼이죠. 그래서 200만큼 원하는데 100은 국내에서 해결하고 100은 해외에서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 빼기 100이기 때문에 그죠? 100만큼이었죠. 원래 200이었는데 이제 100이 됐죠. 얼마만큼 줄었죠? 100만큼 줄었죠. 그래서 50이 아니라 100이구나 라고 하면서 5번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어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제학을 기반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문들은 천천히 보면서 요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반드시 와셔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42번까지 보죠.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 제한된 할당량까지 자유무역 상태에서 수입을 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입니다. 수입 할당제는 수입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괜찮은 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유무역에서 막 하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서 살아. 그래서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 A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을 작용하겠군. 너무 맞는 말이고요. 2번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겠군. 이것도 너무 맞는 얘기죠.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할당량이 채워지면 한 100개 들여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거 써라. 이런 느낌이고요. A는 B와 다르게 관세는 수입 할당제와 다르게 정책 시행 시에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반대죠. A 입장에서는 관세는 누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아니죠.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관세를 부과해요.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는 너무 싸게 300원에 팔아야 됐던 거를 400원으로 팔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생산자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입 할당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300원의 배틀을 벌이다가 더 이상 어느 정도의 선이 넘어가면 더 이상 300원을 들여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400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500원이든 뭐 700원이든 이런 식으로.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여기 요쪽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대로라면은 500원에 팔아야 될 거를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제 700원에 팔 수 있었죠. 근데 저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원에 거래를 계속 하다가 더 이상 들여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1000원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이 해도 얘도 뭐다? 국내 생산자 역시도 또 이득인 거죠. 그래서 벌써 이 달리라는 게 아니죠. A와 B 모두 이 국내 생산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3번을 찍으시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죠.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시고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읽을 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갖고 오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셨으면
훌륭한 이 경제 지문의 첫 발을 내디딘 거니까요. 이해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